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읽어부의 지혜를 전하는 여러분의 경제 멘토 핀플루언서입니다. 요즘 코인이나 주식시장 변동성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내 계좌가 반토막, 아니 10분의 1 토막나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만약 한 개인의 계좌가 아니라 나라 전체, 아니 전 세계 경제가 박살났던 시대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패닉 없이 제대로 이해하는 1929년 대공황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역사의 지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진정한 부를 향한 첫걸음,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시작하시죠.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는 단단한 서약이 될 겁니다. 1929년 대공황. 우리는 보통 이 사건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것처럼 기억합니다. 주식시장이 하루아침에 폭삭 무너지고 끔찍한 경제 대공황이 시작된 그날. 하지만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1929년 10월 월스트리트의 붕괴는 단순히 운수 나쁜 어느 하루의 사건도 아니고 탐욕스러운 투기꾼들이 벌을 받은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10년간 지속된 무한 긍정의 시대, 즉 빚과 레버리지, 그리고 끝없는 성장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부풀려진 거대한 금융버블이 터져버린 결말이었습니다. 그 거품이 터졌을 때 세상은 한 가지 뼈아픈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뢰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화폐이며 한번 증발하고 나면 그 어떤 중앙은행이나 정치인도 하룻밤 사이에 마법처럼 되살려낼 수 없다는 것을요. 자, 이제부터 패닉과 신화는 걷어내고 팩트만 봅시다. 대폭락은 단 하루의 혼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이었어요. 수년간 쌓아올린 과잉이 예측 가능한 파국을 향해 달려간 과정이었죠. 만약 이게 그냥 낡은 테이프와 중절모를 쓴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 버블을 만들었던 재료들은 오늘날 우리의 금융 시스템에도 똑같이 섞여 있거든요. 저금리로 풀린 돈, 투기 광풍, 부풀려진 자산 가격, 그리고 시장은 무조건 우상향한다고 우리를 세뇌하는 사회 전체의 분위기까지. 마치 데자비처럼요. 1929년의 진짜 교훈은 얼마나 빨리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교훈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이 파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는가입니다. 모든 사건의 무대는 광란의 20년대에 마련되었습니다. 번영과 소비, 그리고 경이로운 기술 발전이 가득했던 10년이었죠.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자동차, 라디오, 냉장고 같은 신문물들이 일상을 바꿔놓았죠. 도시는 커지고 임금은 올랐으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끝없는 풍요의 시대가 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서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부들은 빚더미에 허덕였고 부는 소수의 산업가들에게 집중되어 대부분의 가정은 위기가 닥쳤을 때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 규제는 거의 받지 않고 무모하기 짝이 없었던 당시 은행들은 이 돈의 파티에 끼고 싶어하는 누구에게나 돈을 마구 빌려주었습니다. 주식시장은 20년대의 거대한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1921년부터 1929년까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63포인트에서 381포인트까지 치솟았습니다. 단 8년 만에 6배가 오른 겁니다. 이건 당시 기준으로 보면 거의 우주로 쏘아 올린 수준이죠. 월가의 내부자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까지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수백만 명의 중산층 미국인들이 투자자가 되었고
스스로가 새로운 경제시대의 파도에 올라탔다고 확신했죠. 증권사들은 전국 곳곳에 지점을 열었고 경제신문과 라디오 방송은 빚을 내서 주식을 사라 하며 용감한 자만이 부를 얻을 수 있다고 광기를 부채질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정말로 빚을 냈습니다. 신용거래, 즉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것이 이 버블의 상징이 되었죠.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B2의 원조입니다. 투자자들은 단 10%의 현금만 내고 나머지는 전부 빌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100만 원만 있으면 1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레버리지 10배를 당긴 거죠. 주식시장이 오르는 동안에는 이 레버리지가 수익을 극대화해 줬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순간 증권사들은 마진콜을 날렸습니다. 투자자에게 현금을 더 채워 넣거나 당장 주식을 팔라고 강요하는 최후통첩이죠. 이 시스템은 거대한 시한폭탄을 만들었습니다. 시장이 높이 올라갈수록 그 구조는 더욱 취약해졌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도 이 거대한 피라미드는 강제 매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질 운명이었습니다. 심지어 당대의 경제학자와 지도자들조차 이 환상을 부추겼습니다. 1929년 초 내셔널시티은행의 총재였던 찰스 미첼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모든 냄비에 닭 한 마리를, 모든 차고에 차 한 대를 약속했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발언. 위대한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1929년 10월 바로 폭락 직전의 주가가 영구적으로 높은 고원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죠. 하지만 집단적 행복감, 즉 광기 앞에서는 지성도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합니다. 시스템이 낙관론에 보상을 주고 신중함에 벌을 내릴 때 전문가들조차 버블의 치어리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경고 신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1928년부터 연방준비제도, 즉 미국의 중앙은행은 투기를 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지만 너무 미미했고 너무 늦었습니다. 신용은 이미 시스템 전체에 홍수처럼 퍼져 있었죠. 1929년 9월 시장은 정점을 찍었고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치 빠른 몇몇 거물 투자자들은 조용히 주식을 팔아치우며 폭풍을 감지했습니다. 시장에 흉흉한 소문이 퍼졌고 마침내 10월 말 댐은 무너졌습니다. 10월 24일 검은 목요일로 알려진 그날 패닉 셀링이 시장을 덮쳤습니다. 하루에 1290만 주가 거래되었는데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기록이었습니다. 은행과 대기업들이 돈을 모아 주식을 사들이며 어떻게든 하락을 막고 신뢰를 회복시키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딱 하루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인 10월 29일 공포는 복수심에 불타는 악기처럼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1600만 주 이상이 손바뀜되었습니다. 주가 표시기인 티커테이프는 실제 거래 속도를 몇 시간이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 하루 오후 만에 전 재산을 잃고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번영의 신화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실은 이겁니다. 주가 대폭락 그 자체가 대공황을 일으킨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불꽃이었지 화재 그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재앙은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과 그 뒤를 이은 정책적 실수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은행들은 충분한 준비금도 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줬습니다. 대출이 부도가 나자 은행들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죠. 1930년에서 1933년 사이 미국에서만 9,000개가 넘는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룻밤 사이에 평생 모은 저축을 잃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여러분의 은행 앱 잔고가 그냥 0분으로 찍혀 있는 겁니다. 오류가 아니라 그냥 돈이 사라진 거죠. 신용이 마비되자 기업들은 돈을 빌릴 수 없었고 생산은 붕괴했으며 실업률은 25%까지 치솟았습니다. 4명 중 1명이 실업자였던 시대입니다. 우리 MZ세대가 겪는 취업난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의 문제였죠.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세우며 문을 걸어 잠갔고 세계 무역은 쪼그라들었습니다. 금융위기로 시작된 불씨가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라는 거대한 화마로 번진 겁니다. 하지만 이 폭락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결정들이 낳은 결과였습니다. 허술한 규제, 통제되지 않은 투기, 성장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실패. 이것이 바로 1929년의 역사가 오늘날까지 우리를 섬뜩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었고 막을 수도 있었던 인재였습니다. 대공황은 번영이라는 환상이 얼마나 허약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1929년과 1932년 사이 주식시장은 가치의 거의 90%를 잃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최고점 381포인트에서 단 41포인트까지 추락했습니다. 한 세대 전체가 자신들의 저축, 연금, 투자의 가치가 매일매일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영끌, 비투로 이 상승장에 올라탔던 가족들은 이제 담보는 사라지고 빚더미에 깔려 허우적거렸습니다. 심지어 신중하게 투자했던 사람들조차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들은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예금자 보호제도 같은 안전망이 전혀 없던 시절이었죠. 당신이 거래하던 은행이 무너지면 당신의 경제적 자유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각국 정부는 재앙을 더욱 키우는 정책들로 화답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말이 됐지만 실제로는 경제를 박살내는 정책들이었죠. 미국은 1930년에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즉시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고 세계 무역은 단 4년 만에 3분의 2가 증발했습니다. 동시에 각국 지도자들은 근본이제에 집착했습니다. 화폐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면 금 보유고에 엄격하게 통화를 맞춰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 때문에 정부는 오히려 수요를 진작시켜야 할 때 긴축 정책을 펴는 덫에 빠졌습니다. 1931년에 일찌감치 근본이제를 포기한 영국 같은 나라들은 더 빨리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1933년까지 버티면서 고통의 시간을 스스로 연장했습니다. 1930년대 중반 대공황은 전 세계 사회를 재편했습니다. 독일에서는 경제적 절망이 극단주의 운동에 불을 붙였고 이는 아돌프 히틀러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공공사업, 은행 개혁, 사회 안전망을 실험하는 뉴딜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은행 예금을 보증하게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철저히 배신했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처절한 시도였습니다. 그 교훈은 잔인했지만 명확했습니다. 신뢰 없이는 평범한 저축가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규칙 없이는 자본주의라는 기계는 스스로를 잡아먹고 만다는 것. 자, 이제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봅시다. 왜 이 100년 전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중요할까요?
1929년에 붕괴를 만들었던 그 메커니즘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일부이며 그 이후 모든 경제 버블마다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1990년대 후반의 닷컴 버블을 생각해보세요. 수익은커녕 비전만 있던 회사들이 이름에 컴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어떻습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빌려준 주택담보대출,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뒤섞이고 재포장되어 전 세계에 팔려나가면서 주택버블을 만들었고 결국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최근의 코인 광풍은 또 어떻고요? 튤립, 철도, 기술주, 암호화폐, 대상만 바뀔 뿐 사이클은 똑같습니다. 쉬운 신용, 투기 열풍, 붕괴, 그리고 희생양 찾기. 놀라운 것은 1929년에 나왔던 바로 그 말들이 모든 버블 사이클마다 똑같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다르다. 우리는 영구적으로 높은 고원에 도달했다.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이 말들은 자기 발밑에 기반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정치인, 은행가, 투자자들이 외우는 부정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1929년의 붕괴는 우리에게 금융 역사상 가장 위험한 단어는 패닉이 아니라 안일함이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날의 시장을 보십시오. 주식부터 부동산까지 자산 가격은 수년간의 초저금리와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부풀려졌습니다. 정부, 기업, 가계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고 있습니다. 기술은 밈 주식부터 암호화폐까지 새로운 투기의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처럼 수백만 명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 게임이 안전하고 가격은 항상 오를 것이며 시스템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더 차가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신뢰에 금이 가는 순간 보호막은 사라지고 피라미드의 맨 아래에 있는 사람들부터 가장 먼저 짓밟힌다는 것을요. 1929년 대폭락의 진짜 교훈은 패닉 셀링이나 티커 테이프의 혼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 탄력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 시대의 부유층, 즉 분산 투자를 하고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을 이해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심지어 더 강해졌습니다. 반면 취약했던 사람들, 즉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쉬운 이익을 줬고 안전장치 없이 은행을 믿었던 사람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이 역학관계는 모든 위기 때마다 똑같이 반복됩니다. 당신이 이 방정식의 어느 쪽에 서게 될지는 단 한 가지, 바로 금융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일 시스템이 흔들린다면, 신용이 마르고 시장이 반토막나고 당신의 은행 계좌가 갑자기 동결된다면 당신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1929년의 신용거래자처럼 레버리지를 최대한 당겨서 단 한 번의 마진 콜에 모든 것을 잃을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안종이 위의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내구성 있는 가치라는 것을 이해한 투자자입니까?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잔인할 정도로 비슷한 운율을 가지고 반복됩니다. 회사의 이름은 바뀌고 투자 수단은 진화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탐욕, 공포, 부정, 그리고 붕괴. 패닉 없이 설명한 1929년 대공황은 단순한 경제사의 한 챕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더 현명해졌는가? 아니면 단지 더 정교한 망상에 빠져 있을 뿐인가?
결론은 잔인할 만큼 간단합니다. 시장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투기와 부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지식으로, 원칙으로, 그리고 상황이 잘못되었을 때 시스템이 당신을 구해주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냉정한 이해로 스스로를 보호하십시오. 왜냐하면 상황은 언젠가 반드시 잘못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래왔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역사는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